make America and Bitcoin bigger, better, stronger, richer, freer, and greater. This is one of the things I've always argued with stablecoins is these things are going to broaden the reach of the dollar across the glob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기도 한데요. 그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떠오르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 차현진 상임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 미래금융연구소의 서병윤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박수호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알고 가야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겁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이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는 달리 달러나 유로와 같은 법정 화폐와 1대1로 가치를 연동하여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다른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 할 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걸 쓰다 보니까 속도나 수수료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는 그 국경 간 송금이나 무역 결제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는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 거래량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연간 거래량을 보면 27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엄청 대단한 건데 우리가 아는 그 비자 마스터카드 아시죠? 네. 이런 비자 마스터카드가 이제 전 세계에서 거래할 때 여기 이제 카드를 긁으면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 막 내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비하면 비자 마스터카드의 전체 둘을 합친 것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담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담보가 지금 이제 달러나 미국 국채나 아니면 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더 안전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주고 받을 때 비자 마스터카드보다 이제 해외 나가서도 이걸로 주고받는 이런 업체들도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주로 거래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일단 국가적으로 보면요. 한국처럼 은행이나 금융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데서는 실거래에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네. 후진국 그리고 통화주권이 좀 약한 나라가 되겠고요. 그 또 한 나라 안에서 보면 일상 상거래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주권 같은 데가 지금 흔들리는 나라니까 그런 경우고 주로 거래되는 것은 아무래도 거래소를 중심으로 금융거래에서 많이 쓰이고 상거래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쓰이지 않는데 그게 오히려 그 상거래에서는 포착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한계이자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특징이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나라들입니다. 분석이 좀 어렵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체인애널리스라는 이 기업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1,000 이하의 그 소매 거래 중에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이 인플레이션율이 심하면은 뭐 세 자릿수까지 가는 1년 만에 내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은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자기화수표거든요. 전자자기화수표 지금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걸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해서 전자자기화수표 쓸 일은 없고 아마 쓰게 된다면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해외 나가서 거래할 때 대외 거래에서 좀 일부 쓰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기사를 좀 써봤는데 네. 그 이태원 이런 데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태원에서 USDT로 결제를 좀 해달라. 이거 이렇게 USDT로 좀 결제를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서 일부 가게에서는 USDT로 이렇게 뭐 클럽 결제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뭐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의 보따리 상인들이 동대문에 와서 USDT를 받아달라라고 하니까 동대문 상인들도 이거 잘 아시지는 못하는데 받아서 이미 서울의 곳곳에 USDT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저희 그 상품권 교환소, 환전소 있지 않습니까? USDT를 환전을 해주는 그런 업장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변동성은 달러하고 연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막 자고 일어났더니 막 올라갔다가 또 자고 일어났더니 막 떨어졌다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아, 그게 지난주 주말에 제가 쓴 기사이기도 한데 네. 조금 올랐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 예, 이게 이게- 달러에 연동되는 것보다 그 네, 폭은 네. 더 크군요. 테더만 예로 들게요. 테더가 작년에 한 1,300원, 1,200원 이랬다가 올해 초 2월에는 1,600원 돌파했고 지금 이제 1,500원 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이라는 게 안정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인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저의 기사의 주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옛날에는 뭐 한 1,100원 했던 게 지금 뭐 1,400원, 1,500원 이렇게 막 지금 왔다 갔다 하죠. 또 외국에서 한국에 이제 그 테더를 원화거래에서 들어와서 그 거래를 한단 말이죠.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차익, 그래서 아비트리지, 외화 간의 차익이 생겨서 아비트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리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 거래소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있는 거래소가 약간 갈라파고스 같잖아요. 외국 원화 환전을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일단 돈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약간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양식장 같은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돈이 막 계속 유입되면 우리끼리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치 프리미엄과 환율이 독특하게 합쳐지면서 한국에서는 스테이블하지 않은 코인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환차익 정도면은 괜찮겠지만 환차익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네네네. 이게 화폐의 가치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떠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국제화에 따라서 국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화로도 받고 외화로도 받고 하는 거를 하나로 받으면 여러 가지로 관리하기도 쉽고 수수료도 절약이 되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유익한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외국환 거래, 각국이 갖추고 있는 외국환 거래의 이탈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거나 아니면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개인이 달러를 투기, 약간의 그 미리 예측하고 투자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은행 가서 환전하려면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환 거래의 망을 살짝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 세 번째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인데 네. 앞으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막 커지면서 뭐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95%는 다 달러 기반 아닙니까? 세 가지가 지금 엮여가지고 좀 이렇게 확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미국의 속내는 조금 더 깊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가장 큰 수요처가 중국이었죠.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10년간 중국이 들고 있던 미국 국채 액수가 한 5천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준비금이 미국 국채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던지는 미국 국채 수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그만큼 메이크업 해보겠다라는 계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러 패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인데 네.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나서 발행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산다고 하는데 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미국 국채 많이 들고 있다가 거의 100%로 들고 있다 망한 게 SBB 아닙니까? 미국 국채도 안전하지 않다 하는 걸 이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 못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가 달러를 사고 팔고 하면 우리 국내 은행들도 코레스 은행이라는 미국에 있는 은행에다 상당한 달러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이야기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따로 쓴다는 거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입장에서는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게 되겠지만 기존 은행들이 코레스 은행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달러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한쪽에서 빠지고 한쪽으로 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에 의해서 미 달러화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는 금융 비전문가인 트럼프 생각이고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데이비드 잭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신정부의 재무부를 비롯한 금융 경제 관련은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거품이 들어가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차 이사님께서 훨씬 금융 전문가시지만 이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이제 외환 마켓이 있습니다. 전통 금융 시장에 그 외환 시장이 있고요. 이게 BIS 통계로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4% 정도 되고요. 유로가 15%, 뭐 파운드, 엔화, 뭐 위안화 등등 기타 통화가 되는 거고요.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사용되는 양태 자체가 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는 그래도 달러 수요가 과거보다 조금 더 늘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달러의 어떤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패권을 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2021년을 생각해 보시면 2021년 막 이렇게 화량장이었을 때도 사실 그때 스테이블 코인은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그때 물론 이제 그때도 규모는 꽤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조 원, 그러니까 그 626억 5,331만 달러 이게 이제 90조 원 정도 됐는데 올해 장난 아닙니다. 올해 1월에 보니까 295조 원. 그러니까 90조 원이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수익을 어디서 내요? 중국의 알리페이, 그다음에 위챗, 그리고 재작년에 망한 티몬, 위메프 하고 사업 모델은 똑같습니다. 돈을 맡기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지만 그 돈을 운용한 수익은 제가 먹겠습니다. 이런 거라서 크게 비교해보면 전통적으로 은행이 누려왔던 환전 수수료를 나의 이자 수입으로 가져오겠다 하는 산업 간의 경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 수입.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업하고 은행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요? 네, JP모건 대표적입니다. JP모건이 JMP 코인이라는 걸 지금 발행해 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결제 서비스 페이팔 너무 잘 아시죠? 그 페이팔이 보통 보면 이제 전자상거래할 때 페이팔 안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글로벌하게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코인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페이팔도 페이팔 USD라는 걸 또 만들었고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 소시에테 제네랄이 유로 기반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호주에서 질 수 없다 그래서 안츠 은행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은행에서는 호주 달러에 연동하는 코인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을 통해서 환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편하니까요. 일단 우리 공동구매, 해외 직구 이럴 때 지금 저희 신용카드로 쓰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요. 환수수료는 정확하게 붙진 않지만 그 환율이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면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그거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국경 간 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 직구, 공동구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2008년에 지금 중단됐던 세계화가 다시 물꼬를 트는 이 작은 계기가 될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걸 더 큰 눈으로 보면 이거는 국제 금융 시스템하고 무역 시스템의 교란이거든요. 통계에 안 잡힙니다. 19세기에는 그 각국의 그 개항, 항구를 통해서 수출을 통계를 잡았고 세금을 매겼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통해서 국가 간 자금 흐름을 포착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국가가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길게 보면 좀 위험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길게 보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한번 써본 분들은 쓰겠는데요. 얼마 전에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있는 인도양에 있는 멀리 다녔죠. 섬나라입니다. 멀리 다녔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그 월드뱅크에서 통계를 낸 건데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20억 명 이상이 계좌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인터넷망을 활용하고 핸드폰,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저개발국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포용성 말씀하셔서 그런데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사실은 소득이 있거나 어쨌든 뭔가 이제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청소년이나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나 아니면 주부 이런 이제 금융의 소외 계층이 더 인구 중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지갑 같은 거를 만들어 주면 그동안 내가 그 은행 가서는 계좌를 틀 수 없었던 사람들도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탈중앙화라는 게 전 세계에서 뭐 미국 주도의 중앙화 뭐 이런 개념이라면 항상 이제 그 블록체인 쪽에서는 웹3, 뭐 탈중앙화. 그래서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별로 보면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 같은 거 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각국이 통화 주권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작은데 그걸 갖고 지금부터 벌벌 떨면 좀 소위 말해서 가오가 깎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네. 분명한 것은 외국한 거래 체계를 흔드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나온 규제를 보면 하루에 2억 유로, 건수로는 100만 건 이상은 거래를 못한다. 이걸 통해 가지고 외국에서 그냥 뭐 소액으로 뭐 외국에서 국내에서 금지된 약도 사오고 물건도 사오고 그러면 이 포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제들이 조금씩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도가 미미하지만 그 외국의 사례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뭐 어느 정도 규제에 대한 준비를 하겠네요. 작년에도 그 최성목 부총리께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외환 관리 체계에 좀 편입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상당히 실무 검토가 됐고 지금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화폐 CBDC를 도입한다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기 뭐 CBDC 지금 아버님 여기 계신데 CBDC 한국은행 계실 때 만드신 분, 예. 네, 그러니까 초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원화 기반이었죠. 이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의는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약간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때 초기에 어쨌든 입안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앞에 계셔서 제가 감히 까불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상황에서 CBDC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 이유는 뭡니까? 그 CBDC란 단어가 2017년 BIS CPMI 회의에서 굳어진 말인데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용어 자체를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아니 뭐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이 시점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면서 새삼스럽게 센트럴 뱅크 CB를 앞에 붙이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을 의식한 굉장히 유치한 행동이다. 결국은 각국의 조폐공사를 없애고 무권화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주는 편익이 무엇이고 통화주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이름부터 센트럴뱅크를 정하는 건 좀 유치한 생각이라고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했었고요. CBDC가 그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땅이 넓고 은행 한 번 가려면 뭐 차 타고 20-30분 가는 나라는 차라리 CBDC를 발행을 하자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온 국민이 다 스마트폰 하나씩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나 중앙은행이 온 국민한테 스마트폰을 공짜로 줄 것이 아니라면
CBDC만 발행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이거는 위헌이다 하는 스웨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각국이 관심은 갖고 있는데 먼저 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많이 지금 앞서가 있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CBDC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와 가치를 묶어두겠다 하는 테더라는 말 뜻도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대체한다는 거는 좀 뭐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CBDC가 본격적으로 발행이 된다면 아마 국내용 스테이블 코인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달러 또는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만 남을 텐데 그것이 각국의 통화 주권과 약간 마찰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CBDC가 원화 기반이면 뭐 일본은 엔화 기반, 뭐 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 돈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면 네네. 그냥 지금 그냥 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같이 똑같이 그냥 원화 쓰고 뭐 엔화 쓰고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그냥 전자로 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CBDC를 계속해서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그 각 국가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더나 아니면 다른 그 USDT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카운팅이 안 된다. 우리 통제하에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어쨌든 그 통계가 다 잡히는데, 야, 스테이블 코인 어차피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중앙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카운팅이라도 좀 해보자. 이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기술적 차이거든요. 그 미국이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한국의 CBDC와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연동될 거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미 근데 민간의 생태계에서는 블록체인 자체가 처음부터 글로벌 기술이었기 때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시키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중간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환전 절차 한 번만 더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CBDC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더라도 국권 간 결제, 글로벌 거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하기는 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1969년에 IMF가 그 가상 통화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SDR 아닙니까? 가장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5가지 통화를 칵테일해서 이걸 각국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국경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시간도 안 걸리고 거래 비용도 없는 SDR을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이 그것을 민간인이 쓰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강력한 대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DR은 국가 간 국제수지 불균형 차원에서 뭐 차관 주는 용도로만 쓰고 있고 안 쓰고 있는데 이것만 일반화한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 사고 뭐 인터넷으로 상거래하고 그럴 때 SDR을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혀 있으니까 개인들이 한번 민간에서 만들어 본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SDR이 이길지 또는 SDR로 대변되는 중앙은행 리그가 이길지 민간의 리그가 이길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정 화폐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법정 화폐냐 아니냐의 가장 큰 기준은 그 나라의 국가 조세 예산을 무엇으로 편성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산 편성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조세의 수단이 무엇이냐, 예산 편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봤을 때는 아마 대체는 어렵고 민간에서 그냥 보조 화폐 정도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갑에도 돈 얼마 없어요. 10,000 얼마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돈 현금 없이 지금도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전자화폐잖아요. 네네. 이걸로 쓰나 그걸로 쓰나 그냥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미래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화폐 어떤 한 형태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까 페이팔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나 그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우리나라 토스와 같은 서비스가 벤모입니다. 이 서비스들의 앱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토스에서 내가 돈을 보낼 때 결제를 할 때 옵션이 카드 결제도 있고요. 계좌이체도 있고 뭐 ARS 결제도 있고 뭐 여러 결제가 가상 계좌 방식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서비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라는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앱 안에 있는 것이고요.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송금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이걸 써봐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근데 내가 단계에 선택하는 왔고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소비자에게 여러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기존에 있던 여러 기술과 경쟁하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이렇게 할 때 수수료가 비싼 거는 이제 안 하게 될 거고.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수수료도 거의 뭐 없고 네네. 내가 사용하기 편하다면 글로 가는 거죠. 네. 그죠? 제가 좀 그 취재하다가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게 트럼프 지금 현 대통령이잖아요. 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미디어가 있잖아요. 거기 트럼프 미디어에도 지금 이제 금융 결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금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와, 이게 현직 대통령이 하는데 그러게요. 우리나라로 보면 진짜 생각도 못 하지만 미국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 코인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 회사에서.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절대 불가하죠. 멜라니 여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희한합니다. 필요한 안전장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기술이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익명성도 있지만은 투명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온체인 위에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 자체도 사라지지 않고요. 이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신원 인증을 엄격하게 거치게 하고 이 돈이 지나는 이 과정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두게 된다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기존 시스템보다 안전하게 이런 범죄들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만큼 신뢰를 갖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조건이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간단하죠. 이론적으로는 네. 고객한테 받은 돈 100%딴 데다 갖다 놓고 너도 손대지 말아라 하는 신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되는데요. 그게 또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사업 모델이 뭐 특정 회사를 이야기해서 뭐하지만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그걸 10,000원짜리를 9,500원에 파는 이유는 그걸 모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꼭 묶어둔다고 그러면 결국 사업에 대한 너무 강력한 규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맡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결국 신탁이냐 법률적으로는 소비임치 계약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은행은 파산한다고 해서 은행장이 감옥에 안 가지만 권도영 씨는 감옥에 간 이유는 신탁을 위반했거든요. 기존의 은행 시스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뱅크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단어로도 요즘은 표현하더라고요. 기존의 이제 은행 시스템은 이 자금을 뭐 대출도 해주고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지금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최종 이 시스템의 보증인으로서 이 시스템을 안정성을 보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이 논의가 좀 빠져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에 일부는 미국의 예금보험공사 FDIC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뱅크런을 방지하는 보증인으로서 역할을 맡기는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5천만 원까지는 그 보증이 되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올린다고 그러더니 안 올렸나? 법은 통과가 돼서요. 네. 금년 중 어느 시점에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거 1억인가요? 네네. 네. 예. 그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은행과 저축은행과 신탁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자금 이동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지금 불안한데 어떤 또 부작용을 초래할지 몰라서 그걸 조심스럽게 지금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참고로 예. 영국은
상조 회사가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줍니다. 그래요? 예. 상조 회사도 몇십 년 동안 그 모아둔 돈인데 그거 날리면 좀 사회가 불안해진다고 해서 그것까지 커버해주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하고 사회 관행의 정도에 따라 보호의 그 정도하고 범위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단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어떻고 유의할 점은 뭔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 편리한 점이 많은데 네. 분명히 손해가 있어요. 이자 비용을 손해를 보는 겁니다. 발행자한테 저의 이자 소득을 이제 양보하는 거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겠고 또 그걸로 비트코인처럼 그 일확천금 네. 내지는 크게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렇구나. 곤란하고 해외에 나가서 편리하게 쓸 수 있다 해서 네. 단기적인 지급 수단으로 써야지 네. 그걸 갖고 너무 투자 수단은 아니다. 예, 투자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돈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나중에는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죠.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파생 상품 같은 금융 상품도 온체인 위에서 움직일 시기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금융 회사 말고도 새로운 어떤 기술 기업들이 좀 떠오르면서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또 확장되고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좀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쓰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걸 개인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고 민간은 이미 관심도 많고 상당한 쓰임새도 이제 가능성도 추측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2017년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 돌파할 때 우리 정부는 외면했거든요. 네. 이거는 화폐가 아니다, 외환이 아니다, 맞아요. 금융상품이 아니다, 전자상거래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게 저 지방에서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이건 금융이 혼자서 뛸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외환을 담당하는 기재부,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 그리고 또 이걸 신탁으로 볼 것이냐 소비임치계약으로 볼 것이냐 법무부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그 좀 단단히 달려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융 시대의 어떤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고 봅니다. 원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금융에서도 세계 1위의 대국이었지만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로 바뀌니까 그 격차가 압도적으로 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디지털 시대의 어떤 새로운 경제 금융 영토를 새롭게 정의하는 이런 어떤 요소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무역 결제에 잘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K-팝, K-컬처, K-컨텐츠도 또 해외에서 굉장히 손쉽게 뭐 소비하고 접근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어떤 동북아 금융 허브라든지 이런 꿈들을 우리 어떤 그래도 굉장히 잘 갖춰진 금융 시스템과 앞서 나가고 있는 IT 인프라를 잘 결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